이 장에서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놀랑바르트의 애도일기로 시작했다. 눈치챘겠지만 인간의 사랑과 고통을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도 인간의 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뇌가 손상되면 아무리 사랑했던 자식이지만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라는 형식을 갖고 태어난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종으로서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적 형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영장류의 한 무리로부터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둘로 나눠 설명한다. 생물학적 종으로 인간이 되기까지의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문명을 세워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 역사가 있다고 말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99%가 인간 되기까지의 역사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700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거쳐 인간이 된 것이다.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치, 인간다움, 인간의 마음이 생겨났다. 오늘의 문장은 과학 저술가 정인경의 과학을 읽다에서 가져왔습니다. 과학을 읽다는 책 전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대서사처럼 읽히는 책입니다. 과학책을 다루고 있지만 저자가 적은 대로 큰 그림에서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게 도와줍니다. 책은 뉴턴의 프린키피아, 다윈의 인간의 유래, 프랜시스 크릭의 놀라운 가설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학 고전들과 과학 베스트셀러인 총균세,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등을 역사, 철학, 우주, 인간, 마음이라는 5가지 주제로 나눠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 장을 시작할 때 과학책이 아닌 문학작품을 배치해서 과학의 전문성이라는 벽을 허물고 인문학적 감성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인문학도가 감탄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배치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유명한 책이지만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총균세나 코스모스 같은 베스트셀러도 이 책을 계기로 끝까지 정독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이 철학이었고 철학이 과학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문이 분리되었고 우리도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지요. 인문학도들은 과학책 읽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숫자와 방정식만 보면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책 읽는 뇌와 과학책 읽는 뇌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부분이 독립된 역할을 한다기보다 여러 부분의 상호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는 언어 이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철학책을 잘 읽는 사람들이 과학책도 잘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책 읽기가 조금 주저되는 분들은 과학을 읽다로 포문을 열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는 목표는 지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예컨대 우주와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이런 것이 과학 공부의 목표다. 나는 인간은 진화했다나 마음은 뇌의 활동이다와 같은 과학적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작고한 과학 저술가였던 올리버 섹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적인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고 이는 엄청난 특권이었고 모험이었다.
감동적인 과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없었던 것의 새로운 창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통한 도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과학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감동적인 과학적 통찰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